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올해 안에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이미 57개의 핵무기를 갖고 있다며 구체적인 숫자를 처음으로 언급했는데 이란과 달리 김정은은 괜찮을 거라고도 말했습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한밤 입장문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정상 간 소통을 알지 못한다고 일축했습니다. 또 한미 연합훈련이 지속적으로 진행 중인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며 훈련 기한이 줄어든다고 공격적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와 온도차를 보였는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을 예방해 관련 논의를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과의 대면 논의 없이 신임 대법관을 서면 제청한 걸 두고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관리를 깬 사법농단이라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고 법원행정처장은 제청권은 대법원장에 있다며 사법정치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만납니다. 용산공원 활용과 국제업무지구 공급량 확대 문제가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0일 목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에 따라 한미가 현재 진행 중인 훈련을 일주일 앞당겨 끝내기로 했습니다. 반격 위주의 야외 기동 훈련이 사실상 취소되면서 반쪽짜리 훈련으로 전락하게 됐습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이미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국방부를 다녀간 직후 한미연합훈련 축소 전망이 잇따르자 합동참모본부가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미국 측의 제안으로 연습 기관과 규모를 조정하기로 했다며 오는 27일까지로 예정된 한미훈련을 일주일 앞당겨 끝내기로 했다고 밝힌 겁니다. 이에 따라 방어와 반격 두 갈래로 계획됐던 연합훈련은 오는 21일 국가 핵심 시설에 대한 공격을 막는 방어훈련만 하고 종료됩니다. 예정됐던 계획이 그것도 훈련 중에 축소되면서 몇 달간 훈련을 준비했던 군 내부는 하루 종일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방어훈련 이후 한미연합군이 모든 장비를 총동원하는 야외 실기동 훈련인 반격 연습이 제외되면서 일각에선 대비태세 약화로 이어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지금 현장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혼선이다. 그럼 파행적인 훈련은 불가피하다. 그러면 이건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막대한 손실이고 이걸 지금 안 해버리면 모든 게 파행으로 가버리면 일단 우리 대비태세도 문제가 있는 거고. 우리 군 당국은 이번에 예정됐던 야외 기동 훈련은 일단 수년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일시적으로 일부 훈련 규모를 축소하는 상황인 만큼 우려할 만한 요소는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백 기간이 길면은 문제가 되는데 지금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제 견인하기 위해서 일시적이고 잠정적으로 연합훈련을 절반으로 축소해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당장은 크지 않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번 훈련 축소가 미국의 갑작스런 결정으로 이루어지면서 한미 동맹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계속 커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 여건을 조성하거나 비용 문제 등 다른 목적을 이유로 훈련을 축소해 나갈 경우 다른 연합훈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이번 한미연합훈련은 전시작전권 전환의 중요한 계기였는데요. 훈련이 대폭 축소되면서 우리 정부가 목표로 하는 전환 시간표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에 차질이 생기진 않을 거란 입장입니다. 이어서 강민경 기자입니다. 국방부는 이번 한미연합훈련에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3단계 조건 가운데 2단계인 완전 운용 능력, FOC에 대한 한미 공동평가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한미가 합의한 기준을 달성하게 되면 올해 SCM에서 미래연합사 FOC 검증과
전환 시기를 건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한미 공동평가를 마무리하고 10월 양국 국방장관이 FOC 검증 결과를 승인하면 내년에는 마지막 3단계 검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경우 트럼프 행정부 임기 내인 2028년 안에는 전작권을 전환할 수 있다는 구상이었지만 갑작스러운 한미연합훈련 축소로 정부 로드맵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미군이 트럼프 대통령의 축소 지시 이후 전시지휘소인 CP 탱고의 인력부터 평시지휘소인 캠프 험프리스로 옮긴 것, 신설될 미래연합사의 전시 임무 수행 능력을 적극적으로 검증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방증 아니냐는 귓말까지 나왔습니다. 국방부는 축소된 한미연합훈련 기간 안에서도 FOC 평가를 충분히 끝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안보 분야에 대해서는 미 전쟁부나 우리 한국의 국방부나 빈틈없이 준비 태세와 여러 가지 협의가 굉장히 긴밀하게 되고 있다. 하지만 외교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지시에 여러 목적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는데 대미 투자 지연과 전작권 불만을 함께 염두에 둔 걸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는 한국 정부에 대한 몇 가지 현안에 있어서 압박하는 것도 들어가 있고, 통일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유화책에 집중하며 북미 대화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올해 안에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올해 안에 김정은과 만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만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편지를 교환했느냐는 물음에는 그건 말할 수 없다면서도 하지만 나는 김 위원장과 잘 지내고 있다. 내가 김 위원장과 잘 지낸다는 사실은 나쁜 게 아니라 좋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57개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갖고 있다며 이미 김 위원장이 핵무기를 갖게 됐으니 나는 그와 아주 잘 지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한밤중 입장문을 내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정상 간 소통을 알지 못한다고 일축했습니다. 한미 연합훈련 축소엔 전혀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고 쏘아붙였는데 북미 대화 재개를 둘러싼 기대감 확산을 차단하려는 의도를 읽힙니다. 개훈이 기자가 전합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북미 지도자 간 소통이 있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자신은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아마 자신이 모르는 최고 지도부의 유일한 대외 정책일 거라고도 했습니다. 북미 정상관계는 훌륭하지만 사적 친분과 상관없이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며 북한의 무력 강화는 매우 상식적 행동이라고 강변했습니다. 김여정 부장은 한밤중 공개한 3,000자 분량 장문의 입장 발표에 이런 내용을 담았는데 북미 대화를 둘러싼 섣부른 기대감 확산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읽힙니다. 그런 관계가 정책적 양보를 만들어내거나 이런 것들 그 서로 확 그어버리는 거죠. 현재 조건에서 대화할 이유가 없다고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비슷한 맥락에서 김여정 부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에도 전혀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고 쏘아붙였습니다. 훈련의 규모나 기일이 줄어든다고 군사연습 본질이 달라지는 건 아니라며 오히려 UFS가 진행 중이란 현실에 더 주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이 주장한 북한군 추가 파병설은 사실 무근이라고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동맹국은 무한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는데 향후 추가 파병 가능성까진 닿지 않았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최근 중국이 부쩍 불편해하는 일본의 군사력 강화 기조에는 다시 한번 바짝 날을 세우며 만에 하나 잘못된 선택을 하면 선멸적 맹격을 직접 받게 될 거라고 위협했습니다. YTN 개훈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대화를 추진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한중 외교장관 회담 참석차 서울에 왔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는데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와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중 외교장관이 지난해 9월 베이징에 이어 11개월 만에 서울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이번 방한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미 대화 추진 소식이 전해진 후라 더욱 관심을 끌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무엇보다도 북한의 최우방국인 중국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중 관계 복원의 성과가 한반도를 포함한 영내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왕이 부장 역시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며 우리 요구에 화답했습니다. 作为半岛的最重要的邻国，中方将会为半岛的和平稳定继续发挥建设性的作用。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한중 간의 미묘한 온도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조 장관은 한반도 평화가 비핵화를 전제로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반면 한국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중국은 북한을 의식한 듯 비핵화라는 표현은 쓰지 않은 채 해야 할 역할을 하겠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做出我们的应尽的努力。 회의에서는 양측의 실무자들까지 참석한 가운데 서해 구조물 문제와 한한령 해제 등을 위한 문화 교류 등 양국 간 현안이 폭넓게 논의됐습니다. 왕이 부장은 이재명 대통령도 예방할 계획이어서 시진핑 주석의 메시지를 전할지도 주목됩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과의 대면 논의 없이 신임 대법관을 서면 제청한 걸 두고 파장이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틀 연속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국회에 출석한 법원행정처장은 싸우자는 뜻은 아니라면서도 제청권은 대법원장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 청사로 들어섭니다. 신임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논란 이후 첫 출근길. 하지만 별다른 입장 표명은 없었습니다. 대법관 후임 청와대에 서면 통보하신 이유 있으실까요? 지금 5개월간 공석이었는데 청와대하고 조율이 잘 안 되신 건가요?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법조계 시각인데 합의를 거친 뒤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찾아가 대면 제청하던 관례를 깬 선택이니만큼 파장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도 이어졌습니다. 법원의 이른바 2인자인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에게 관련 질의가 집중됐는데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인준을 해줄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한번 싸워보자. 조희대 대법원장 그러는 거예요? 싸워볼 거예요? 노 처장은 싸우자는 뜻은 아니라면서도 청와대와 교착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협의했습니다. 뭐라고 협의를 했습니까? 이분을 제청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여쭤봤고. 협의가 있었습니까? 협의는 마지막 통화까지 했습니다. 대통령과의 사전 협의가 필수는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도 나왔습니다. 노 처장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있고 대통령과 국회는 각각 임명권과 동의권을 행사하면 된다며 사법 정치를 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례를 깨고 대법관 후보를 서면으로 제청한 배경에는 청와대와 호임 인선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불편한 기류 속에 반년 가까이 이어진 대법관 공백 사태가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헌법상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 추천 몫이 정해져 있는 헌법재판관과 달리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이 필요한데 그간 대법원장은 대통령과 독대해 사전에 조율된 인선을 제청하는 게 통상적인 관례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일정 조율마저 불발됐습니다. 두 분이 만나서 합의한 이후에 서면으로 보냅니다. 근데 두 분이 만날 합의할 기회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 남은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관례를 깨고 서면 제청이라는 강수를 둔 건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을 두고 청와대와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지난 1월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제청 대상으로 추린 후보자는 모두 4명. 청와대는 여성 법조인이자 진보 성향인 김민기 판사를 염두에 뒀지만 남편이 이재명 대통령 몫으로 지명된 오영준 헌법재판관으로 아내가 관여한 사건을 남편이 심리하게 될 수도 있는 이해 충돌 우려가 내부적으로 제기됐습니다. 중앙선관위원을 겸하는 박순영 판사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관위 관련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윤성식 판사는 지난 2월 추첨을 통해 내란전담 재판부를 맡게 돼 제청이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남은 후보는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최종 합의 없이 고유 권한인 제청권을 행사하되 가장 논란을 피할 수 있는 인물을 선택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반년 가까이 이어진 대법관 공백 사태에 제청 절차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명분도 서면 제청을 강행한 배경으로 풀이됩니다. 여권에서 사법 정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안이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른 만큼 이 대통령이 제청을 수용하더라도 향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용산공원 부진의 주택 공급 논란의 파장이 국회까지 번졌습니다. 김윤덕 장관은 공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며 수습에 나섰지만 국민의힘과 서울시는 강경한 반대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열린 국회 국토위 회의. 국민의힘은 용산공원 일부 녹지 기준을 완화하는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상임위 번안 절차를 밟자고 주장했습니다. 용산공원 전체를 공급부지로 검토한다는 김윤덕 장관 발언이 파장을 낳고 있는 가운데 해당 개정안을 발판 삼아 당정이 공원 개발을 본격화하려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는 겁니다. 닥치고 공급이라고 하더니 이제 역사적 의미도 닥치라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시민 휴식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하던 분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었습니다. 민주당은 개정안이 본체 부지인 어린이 정원이 아니라 캠프킴 유엔사 부지 등 공원 외곽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공원 내 주택 공급 제한 역시 서울 입성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기회를 마련하자는 의도다. 그 취지를 부정하지 말라 날을 세웠습니다. 청년들에게 이런 부담 가능한 주택들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상급 기관처럼 하는데. 김윤덕 장관도 공원 전체가 아닌 기능을 상실한 일부 부지에 한해 검토하고 있다며 거듭 진화에 나섰습니다. 장교 숙소도 있고요. 군인 아파트도 있고 구 방사청 부지도 있고 이미 녹지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지역이 일부 있습니다.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반대 속 번안 안건은 부결됐지만 여당 국토의원들은 당정협의회에서 용산공원이 마치 정부 공급대책 전부인 양 논란이 커지고 있으니 정리가 필요하다는 우려를 정부에 전달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용산공원 전체에 대한 공급을 어떻게 할 거냐는 아직 논의가 출발도 안 된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여론전 화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국회 토론회에 나온 오 시장은 거듭 정부 여당이 집값 못 잡은 책임을 용산공원으로 덮으려 한다며 타협의 여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법령상으로도 협의권자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 저희들이 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용산공원 사례만 하더라도 결코 용납될 수 있는 행태가 아니라는 점. 민주당이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을 비롯해 정부 공급 대책을 뒷받침할 입법 지원의 속도전을 예고하고 있지만 야당 반대를 뚫고 본회의 상정을 감행할진 지켜봐야 할 거로 보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주택 공급 방안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만납니다. 용산공원 활용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견 조율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NH농협은행이 지난 6월부터 중단했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오늘부터 재개합니다. 금융위가 지난 13일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1.5%에서 3%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뒤 첫 주담대 취급 재개입니다. 임금 협상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현대차 노조가 오늘까지 부분 파업을 벌입니다. 특히 내일은 10년 만에 8시간 전면 파업을 벌일 예정입니다. 현대차 노사는 상여금 인상과 해고자 복직, 정년 연장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제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참가 신청을 오늘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받습니다.
1차 때보다 2배 많은 10,000명을 선발하는데 최종 우승자는 상금과 투자금 등 10억 원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2분기 국제투자대조표 잠정치를 발표합니다. 지난 4월부터 5월 국내 주가가 가파르게 오른 영향으로 외국인의 국내 주식 지분 가치가 크게 높아져서 순대외 금융자산이 1분기 말보다 눈에 띄게 줄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폭우가 남긴 상처는 거제의 산과 바다, 들녘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산 정상부터 무너져 내린 토사가 해안도로를 덮치면서 바다는 온통 흙탕물로 변했고 수확을 앞둔 들녘은 일부가 푹 꺼져 형태를 잃었습니다. 드론으로 둘러본 현장 김진두 기자입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거제 연하 해안로. 도로 바로 옆으로 펼쳐진 수면이 바다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마치 흙탕물로 뒤덮인 강처럼 변했습니다. 산 정상의 바로 아래부터 무너져 내린 거대한 산사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도로까지 이어집니다. 아래쪽 도로에는 산에서 쓸려 내려온 토사가 한 차선을 막아섰습니다. 차들은 남아있는 도로로 위태롭게 교차 운행을 이어갑니다. 산비탈에 남아있는 흙더미는 금세라도 다시 쏟아져 내릴 듯 아슬아슬한 모습입니다. 수확을 앞두고 이삭이 한창 연그러갈 거제 축전길의 들녘도 호우 피해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논에 가까이 다가가자 기습폭우가 핥히고 간 상흔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논 가장자리가 푹 파헤쳐져 누런 속살을 드러냈고 마구 휩쓸려간 벼 때문에 곳곳이 뻥 뚫렸습니다. 논 바로 옆 작은 하천도 쏟아진 토사와 파편으로 엉망진창이 돼 제 기능을 잃었습니다. 산과 바다, 농경지까지 초토화시킨 사상 초유의 물폭탄에 거제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진두입니다. 기록적인 폭우가 핥히고 간 경남 거제에서 힘겨운 복구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30도 안팎의 폭염이 다시 시작된 데다 치워도 끝이 없는 진흙과 쓰레기에 주민과 군 장병 모두 애를 먹고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망가진 냉장고가 폐기물 차량에 실립니다. 진흙을 뒤집어 쓴 의자 역시 형체를 알아보기 힘듭니다. 빗물이 휩쓸고 간 부엌엔 흙탕물 자국이 남았고 집기마다 진흙이 말라붙었습니다. 물을 뿌리고 닦아내보지만 치워도 끝이 없는 상황에 기운이 쭉 빠집니다. 복구를 시해서 진행을 빨리 하면 빨리 될 것이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지를 못해요. 지금 부엌이고 밥을 못 해먹고 아무것도 하지를 못해요. 폭우로 물에 잠겼던 인근 초등학교. 물이 빠지자 드러난 학교의 모습은 참혹합니다. 바닥은 온통 진흙투성이고 곳곳에 떠밀려온 쓰레기가 쌓였습니다. 선생님들은 수업 준비 대신 교무실까지 들이닥친 흙탕물을 닦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학교 건물은 물론 운동장과 급식소, 부설 유치원까지 물에 잠기면서 책상과 의자 같은 집기 대부분이 토사로 엉망이 됐습니다. 당장 다음 주면 여름방학이 끝나 개학해야 하지만 정상적인 수업은 불가능했던 상황. 다행히 대민 지원으로 온 군 장병들이 힘을 보태면서 복구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배움의 터전이 이렇게 큰 피해를 받았다는 것이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날씨가 덥지만 학생들이 다음 주에 무사히 개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이들 밥 지을 급식소마저 흙에 뒤덮여 막막했던 교직원들도 장병들의 묵묵한 구슬땀에 용기를 냅니다. 그 급식소에가 완전 이번 초토화가 됐었거든요. 근데 어저께부터 와가지고 그 뻘을 장병님들이 진짜 수십 명이 오셔가지고 싹 다 정리를 하셨어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극한호우로 직접 피해를 본 학교는 거제와 통영에서만 40여 곳에 달합니다. 경남교육청은 개학 전까지 최대한 복구를 마치고 급식소 복구가 늦어지면 대체 급식을 제공해 학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역대급 폭우이긴 했지만
거제 해안에 있는 회진마을은 피해가 처음이 아닙니다. 빗물을 가둬두는 저류시설을 짓고도 소송 문제로 활용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집중호우 때마다 반복되는 침수에 주민들은 이주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집안에 있어야 할 가재도구들이 흙탕물을 뒤집어 쓴 채 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진흙을 씻어내고 쓸만한 물건을 찾아보지만 버려야 할 게 적지 않습니다. 기록적인 폭우와 함께 바닷물이 차오르는 만조가 겹치며 거제 회진마을은 침수 피해를 겪었습니다. 11시쯤 돼가 바다 해수면이 한 2m 정도 올라왔어. 그러니까 물이 내려갈 수가 없죠. 문제는 큰 비가 올 때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2012년 태풍 산바 때 주택 49개 동이 침수됐고 2017년 집중호우 때도 주택 63개 동과 농경지 7.5헥타르가 물에 잠겼습니다. 거제시가 200억 원을 들여 우수 저류시설을 지었지만 이번 비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3년 전 시설물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 부실 시공 논란이 불거지며 책임 소재를 두고 소송전이 벌어졌고 지금까지 준공을 못했습니다. 계획대로 준공됐다면 빗물 2만 5천 톤을 받아내 수해 피해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됐을 거라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침수 피해를 근본적으로 막는 데 있어서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이제 기대는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정상적으로 준공되지 못함에 따라 반복되는 수해에 지친 주민들은 이제는 정든 마을을 떠나고 싶다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시에서 요 진출 지역을 이주 대책을 좀 잡아주시면 좋겠다는 것 같아요. 이주. 요걸 집을 딱 국가에 넣는 거고. 소 잃고 고친 외양간조차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면서 주민들의 상처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호우가 잦아들자마자 내륙에는 폭염과 열대야특보가 확대했습니다. 무더위 속에 주 후반에 또 비가 내릴 전망인데 온도차가 심한 경계면을 중심으로 다소 강한 비구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구름이 물러가기 무섭게 뜨거운 열기가 도심을 뒤덮었습니다. 이달 초처럼 극한 수준은 아니지만 서울은 한때 폭염주의보가 전 지역으로 확대했고 울산에는 다시 폭염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남부 극한 호우가 그치기가 무섭게 다시 폭염이 찾아온 건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 때문입니다. 덥고 습한 고기압이 세력을 넓히며 그 가장자리가 한반도 부근까지 닿았고 시계 방향의 흐름을 따라 남쪽의 더운 수증기도 강하게 밀려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남쪽 먼 해상의 열대저하부도 열기와 수증기를 한반도로 밀어 올리는 열기 펌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분간 33도 안팎의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이번 주 후반엔 찬 공기를 동반한 비구름이 유입돼 대기 불안정이 더 심해지고 일부 지역에는 국지성 호우구름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주 후반에는 찬 공기를 품은 비구름이 유입될 전망인데 온도차가 심해지는 경계면, 특히 중부 일부 지역에서는 비구름이 다소 강하게 발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일부 전문가는 늦더위가 이달 말까지 지속하는 가운데 비구름이 유입될 때는 더위와 호우가 번갈아 나타나는 기상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강한 폭염이 이어지고 난 뒤에 가을로 가는 길목에서 비가 오는 현상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내리는 비의 양도 만만치 않거든요. 장마철에 비견되는 그런 비가 내리기 때문에 8월 중하순에는 이렇게 갑자기 내리는 호우가 이어질 수 있다. 가을의 문턱을 향하고 있지만 계절의 시계는 당분간 폭염과 호우를 오가는 한여름에 머물겠습니다. 여기에 가을 태풍의 북상 가능성도 있어 늦여름 복합재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훈련 축소 지시 후속 조치로 한미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UFS 연습을 조기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미국 측의 요청으로 오는 27일까지로 예정된 한미훈련을 일주일 앞당겨 21일에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14건으로 예정된 연합 야외기동 훈련을 일부 축소하거나 시뮬레이션 훈련으로 전환하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축소 내용과 규모는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시에 따른 한미연합훈련 축소와 관련해 전시작전권 회복에는 영향이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은 어제 정부는 훈련 축소가 전작권 전환이라는 정책적 방향과 일정에 장애나 지연 요소가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약 5년 만에 방한한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을 접견합니다. 이 대통령은 왕이 부장과 회동해서 한중 관계 발전 방향과 영내 정세를 논의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안부도 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강한 대북 대화 의지를 보이고 있고 이 대통령도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국전쟁 종전을 위한 당사자 간 논의 필요성을 제안한 만큼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지도 주목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자리를 놓고 맞붙었던 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정청래 송영길 의원을 청와대로 초청해 저녁을 함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환한 미소 속에 이들의 손을 잡고 사진을 찍었는데 만찬 자리에서 당정청은 운명 공동체라며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만찬 간담회에 초청한 김민석 민주당 대표와 정청래 송영길 의원을 이끌고 나란히 계단을 내려옵니다. 김 대표와 정 의원 사이에 서서 두 사람 손을 맞잡고 환하게 웃으며 기념사진을 촬영합니다. 다소 어색해하던 정 의원도 송 의원이 건넨 농담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대통령이 새 여당 지도부를 선출한 8.17 전당대회가 끝난 지 이틀 만에 당권 경쟁을 벌였던 세 사람을 모두 불러 화합을 다졌습니다. 우선 김민석 대표에게 축하를 건넸고 정청래 송영길 의원에겐 위로와 격려를 전했습니다. 특히 정 의원은 참석자 모두를 향해 12.3 비상계엄의 사선을 함께 넘은 동지이자 전우라며 이재명 정부 운명공동체로서 정권 재창출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졌던 갈등이 상당 부분 해소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는데 김 대표도 전대 과정에서의 일부 과한 표현에 대해 사과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안 논의도 오갔는데 송 의원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당청 조정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당정청이 운명공동체이자 국정 동반자라며 국정 2년차 비전인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원년이 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세 사람도 더 강한 원팀으로 국민 주권정부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만찬은 장시간 이어졌고 메뉴로는 김 대표와 정 의원, 송 의원의 고향 대표 식재료를 활용한 육회가 나왔습니다. 청와대는 함께 단합하자는 의미와 더불어 선거 과정에서 고생한 세 사람이 건강을 회복했으면 하는 대통령의 마음을 담은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오늘 오전 회의를 열고 징계가 게시된 조경태, 권영진, 서범수, 진종호 등 비당권파 현역 의원 4명에 대한 심의를 이어갑니다. 당 관계자는 YTN에 징계 당사자들에 대한 1차 소명 절차를 마친 만큼 오늘 회의에서 징계 여부와 수위에 대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윤리위는 소명 기회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진종호 의원에 한해 오늘 다시 출석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상계엄 관련 정치 관여와 위증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막으려 정치에 관여했다며 정치 중립성을 유지할 거란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을 위증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판결보다 형량이 1년 더 늘었습니다. 핵심 혐의 가운데 하나였던 국정원법 위반 일부가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기자회견 등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 지시를 한 적 없다고 밝힌 행위를 국정원법에서 금지하는 정치 관여 행위로 본 겁니다. 국회에서 정치인 체포 관련 지시를 보고받은 적 없다고 위증한 혐의나 홍장원 전 1차장 비협 혼내에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기록을 지운 증거인멸 혐의도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국가기관인 국정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것이라는 국민의 정당한 신뢰를 훼손하고 정치적 의사 형성 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는 점. 다만 정치인 체포조 관련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직무유기 혐의 등은 1심과 같이 무죄가 유지됐습니다. 앞서 징역 7년을 구형했던 특검 측은 판결문 분석을 거쳐 상고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같은 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한덕수 전 총리 재판 위증 혐의 항소심 변론도 마무리됐습니다. 특검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이미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벌금형이 실효적이라고 특검은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선고는 다음 달 16일 진행됩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경남 거제에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는 동안에도 쿠팡 기사들은 새벽 배송을 이어갔던 것으로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배송 기사들은 차량 침수는 물론 차 안에서 고립되거나 연락이 두절돼 안전에 극심한 위협을 느꼈다고 아찔했던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김다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17일 새벽 기록적인 폭우로 도시 전체가 물바다가 된 경남 거제. 이 와중에도 쿠팡 배송 차량이 흙탕물을 가르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물은 트럭 바퀴를 잠글 정도로 높이 차올랐습니다. 결국 배송 차량은 침수돼 거리 한복판에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쿠팡 배송기사 A씨는 쏟아지는 폭우에 운전대를 잡는 게 겁이 났지만 쿠팡에선 배송 중단 지시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2차 배송을 돌아올 때 이제 폭우가 계속 와가지고 안 되는 무리한 상황인데 그냥 쿠팡이 아무런 저지 없이 다 불러드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배송을 완료하지 않으면 재계약 때 불이익이 생기거나 배상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를 몰았다고 주장합니다. 저희 마음대로 비가 와가지고 운행을 못하겠다 하면 배상을 저희가 다 해야 되니까 국가에서 그걸 안 하면 멈출 수가 없잖아요. 결국 새벽 배송을 이어간 기사들은 폭우 속 차량 안에 고립되거나 차를 버리고 대피했습니다. 개인 소유인 트럭도 침수 피해로 도로 위에서 견인을 기다리는 신세가 됐습니다. 문제는 비가 그친 뒤에도 이어졌습니다. 정비가 채 이루어지지 않아 패이고 뜯어진 위험천만한 도로 위를 그대로 달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경남 거제의 한 마을로 들어가는 길목입니다. 폭우를 견디지 못한 시멘트가 마치 이불 조각처럼 떨어져 나왔고 거대한 웅덩이도 만들어졌습니다. 배송기사들은 빠르고 정확한 배송과 업무 원칙이 중요한 건 알지만 폭우 상황에는 인명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거제 지역 전체를 배송 금지해야 하는 상황이었는지 등 정확한 정보가 없다면서 당시 대응 상황을 파악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아 보험금을 챙긴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보험 사기에 어머니와 연인까지 끌어들여 수억 원을 챙겼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차량 한 대가 옆 차로로 들어서자 뒤따르던 차량이 그대로 돌진해 부닥칩니다. 교차로에선 차선을 바꾸던 좌회전 차량의 옆구리를 들이받아 버립니다. 40대 운전자 A씨는 수도권 일대에서 이런 방식으로 진로를 바꾸는 차량만 노려 사고를 냈습니다. 2년 반 동안 일으킨 사고만 29차례, 보험금과 합의금 등을 포함해 챙긴 돈은 2억 4천만 원에 달합니다. 60대 친모는 물론 40대 여자친구까지 범행에 끌어들였고 가벼운 접촉사고로 장기 입원한 뒤 300만 원씩 합의금을 나눠 가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A씨는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고 친모와 여자친구도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보험 사기가 의심되면 교통사고의 경우 차량 블랙박스나 목격자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해서 경찰에 적극 신고해야 되겠습니다. 충남 천안에서도 지난 2022년부터 3년여 동안 37차례에 걸쳐 고의 사고를 내 보험금 3억 원을 타낸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20대 주범을 구속 상태로 공범 22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경기 수원시 아파트 단지에서 마약에 취한 채 돌아다닌 혐의로 체포됐다가 석방된 남성이 경찰에 소환됩니다. 경기 수원 권선경찰서는 오늘 오후 2시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앞서 A씨는 마약 간이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여 체포됐는데 소변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와 석방됐고 이후 모발 검사 등을 통해 다시 투약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A씨가 마약 성분이 포함된 정신과 약을 처방받은 사실도 확인한 경찰은 약물 오남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전망입니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금전 문제로 다투던 아들을 흉기로 위협한 7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17일 경기 파주시에 있는 아파트에서 자신의 아들 4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B씨가 뒤통수를 때리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 역시 존속 폭행 혐의로 함께 경찰에 입건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야 될 충분한 시간과 보장을 해주지 않은 상황에서 3시 40분까지인이 소명하겠냐. 당신은 잘못을 했으니 오늘 여기서 판결 받아라. 이런 식의 질문으로 유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매우 유감스럽고 불편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위원장의 발언은 한국말을 못 알아듣냐. 이런 식의 발언이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비피 신청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국민의힘이 온전하게 지금 존재할 수 있겠느냐. 내란 정당에서 구해준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12.3 비상경에 내란 잔당들이 남아서 당을 주도해 나가는 국민의힘이라면은 향후에 있을 총선과 정권 창출은 저는 멀어져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5.18 역사 왜곡 꼼수를 즉각 중단하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라. 이진숙과 뉴라이트계 인사들은 5.18을 소요 사태로 폄훼하고 전두환 신군부 독재를 옹호하는 등 또다시 역사를 왜곡하고 국녀를 분열시켰다. 이진숙 의원님이 5.18 폄훼하는 토론에 논리에 되셨는데 폄훼하는 토론회인지는 지금 제가 확인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고 아마 윤리위가 지금까지 해온 것으로 봤을 때는 접수되는 징계안 전체에 대해서 징계 개시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리위가 아마 판단해서 결정을 내릴 사안이라고. 끝으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습도 높은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기상센터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도 예년 기온을 웃돌며 늦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경기와 영서 남부, 충청 이남 곳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오늘 서울이 한낮에 31도,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울산은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 이남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특히 최근 폭우가 쏟아진 경남 지역에 최대 60mm가 예보됐습니다. 산사태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를 늦추면 안 되겠습니다. 또 제주도에는 오후까지 5에서 40mm의 산발적인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밤사이 일부 도심과 해안가를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4.2도, 부산 25.6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31도, 광주와 대구 33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는 서울 등 중서부 지방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